정치권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 교수 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과 함께 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회 17시간 동안의 심의를 이어갔고요. 결국 정직 2개월이라는 결론을 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이 결론이 어떻게 나올지 워낙 주목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먼저 민주당 반응을 보면 징계 결정 존중한다라는 입장과 또 이번 비위가 굉장히 엄중했다라는 평가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국민의힘은 뭐 각본대로 진행이 됐다, 그리고 굉장히 비상식적인 결론이다라는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뭐 정치권의 반응들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근데 이 윤 총장 사건이 워낙 정치적으로 비화돼갖고 관심은 물론 법률적이라든가 위법사항에서 징계위에서 어떻게 해결하냐도 있지만은 정치적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일단락치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였거든요. 근데 하여튼 2개월, 물론 이제 정지 6개월 얘기가 많이 나왔었죠, 실제로. 근데 이제 2개월로 일단락친 것 같은데요. 일단 뭐 4개 혐의에 대해서 정치적 중립성 문제라든가 판사 사찰은 아니더라도 판사 정보 제공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찰총장으로서의 직무에 문제가 있다라고 징계위에서 판단한 것 같아요. 네. 근데 물론 대통령 제가가 나면은 이제 정직이 되겠는데, 하여튼 좀 빨리 좀 이거를 정리하는 수준으로 가는 게 양쪽 다 저는 온당한 방안으로 가는 거 아니냐. 특히 국민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요. 지금 코로나19로 아주 그냥 지금 3단계 가느냐 안 가느냐로 불안한데 권력기관에 이러한 쟁투가 있으니까 겉으로 보기에,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빨리 일단락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이제 윤석열의 선택만 남은 것 같아요. 대통령의 정직 처리가 나오면은 과연 그걸 받아들일 것이냐. 그래서 2개월 뒤에 다시 복지해서 검찰총장 남은 임기를 충분히 5개월 동안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때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검찰총장을 명예롭게 끝낼 수도 있는 기회가 하여튼 있고요. 물론 양쪽이 다 여러 가지 부분에서 내용적으로 좀 양보와 협력을 해야겠죠. 그러나 만약에 윤 총장이 그것을 소송전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 싸움이 또 지지하게 진행되는 것이고, 결국 윤 총장의 선택지는 정치밖에 되는 거죠. 정치를 하겠다는 의미에서의 대권 문제 이런 부분으로 가기 때문에 더 상황이 복잡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제는 좀 일단락을 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국민의힘은 뭐 줄곧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뭐 결과가 얘기해주고 있습니다만은 뭐 답정너라고밖에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이미 몇 달 동안 너무 시끄럽게 왔습니다만 이미 정해진 수순에 따라서 그냥 거쳐왔던 과정이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징계의 결정 자체가 그런 상황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4가지 혐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검찰총장이, 일국의 검찰총장이 정치적 중립에 위반을 하고 그다음에 법관을 사찰하고, 이건 뭐 더 얘기하고 말고 해임해야 되는 건이죠. 탄핵돼야 되는 건이죠. 근데 이거를 정직 2개월로 했다? 글쎄요, 제가 오전에 법조인 어떤 분한테 여쭤봤더니 그 검사들이 통상 뭐 음주운전에 걸리고 뭐 이 정도 되면 정직 2개월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검찰총장한테 지어진 혐의와 징계위가 어제 결정한, 오늘 새벽에 결정한 저게 과연 맞는 건가? 얼마나 그 안에서 많은 모순을 본인들이 정리해가고 오는 과정 속에 저런 것밖에, 저런 결론밖에 내리지 못했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뭐 국민들이, 시청자 여러분들이 할 거라고 보여지고, 교수님 지금 말씀 주셨지만 전 윤석열 총장의 시간이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빨리 종결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말씀 주셨는데 저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오히려 지금부터 이제는 대통령의 시간이 되는 거고, 뭐 물론 형식적인 재가가 남았습니다만은 오롯이 앞으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는 전 대통령이 책임을 져야 되고, 이 결단에 대해서, 이 지금의 결과에 대해서 대통령한테 모든 부담이 갈 거다. 그리고 왜 이렇게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징계에 매달렸느니, 그리고 엊그저께 끝났습니다마는 공수처라는 무언가의 기구를 만드는데 그렇게 시끄러웠는지, 저는 앞으로의 이제 시간들이 오히려 또 다른 논쟁과 또 다른 시비와 또 다른 정치적 쟁투를 만들어낼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윤 총장의 시간이 될 것이냐, 대통령의 시간이 될 것이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윤 총장의 사임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는데 이제 윤 총장의 경우에는 일단은 법적 대응을 좀 나갈 것 같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 대통령제가 나오면 이제 소송전을 하겠다는 건데요. 소송전에서도 뭐 의견은 다르겠지만은 과연 대통령을 상대로 했는데 대통령은 뭐 징계위원회에서 올라온 부분을 처리한 것인데 과연 그것이 대통령의 책임으로 갈 수 있느냐라는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윤 총장이 소송을 만약에 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정치적인 부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윤 총장이 정말 대권이라든가 정치의 뜻이 있다 그러면은 이번에 뭐 사임하는 수순을 밟든지 만약에 뜻이 없다 그러면은 수락하고 그다음에 2개월 뒤에 뭐 장관도 개각식에 추미애 장관 뭐 결정난 건 아니지만 개각식에 교체설도 나오는 거 아닙니까? 실제 공수처장도 이번에 뽑히고 뭐 검경수사권 조정, 권력기관 3개 권력기관에 대한 개혁안들이 추진돼 나가면은 추 장관이 또 했어야 될 일도 완수했다 여권에 그런 평가가 있기 때문에 그럼 또 새로운 장관이 올 가능성도 있는 것이고요. 뭐 인사 문제니까 제가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렇게 되면은 새로운 법무라인들이 짜지게 되는 이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윤 총장이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은 결국은 남은 거는 선택지는 윤 총장의 정치적인 행보밖에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된다면 지금까지 윤 총장이 해왔던 여러 가지의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정치적 행보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 한 두 가지의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물론 이거 스타트는요.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윤 총장의 아주 과도한 수사였어요. 실제로 일각에서는 멸문지화가 아니냐, 조국 장관이 과연 그 정도까지 수사를 했어야 되느냐, 대통령 인사권에 대한 저항 아니냐 이런 부분들이 스타트 됐는데 그 이후의 과정에 있어서는 이 지금 나온 결론은 지금 말씀하셨지만은 그러면 정권에서 검찰 개혁이라는 부분에 있어서야 하는데 검찰의 독립성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존중하면서 검찰 개혁을 했어야 되느냐는 문제가 또 과제로 남아 있고요. 그리고 이 과정과 절차. 그러니까 목적을 위해서 과정과 절차에 대한 정당성과 설득력을 어떻게 확보해야하는 문제가 사실상 현 여권에 남겨진 과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윤 총장과의 좀 만나야 되겠죠. 여권에서 핵심이 만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해서 만약에 안 된다면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던져진 과제도 여권에서 향후에 검찰개혁과 함께 해결해 나가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검사들이 집단 반발한다. 그런데 검사들도 요즘 검찰개혁이라 그러면 거기에 협력적으로 설득할 수 있게 그리고 검찰개혁이 연착륙할 수 있게 만드는 것도 중요한 검찰개혁 내용이라 보여지거든요. 그런 과제들을 이제 해나가도록 여권에서 해나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러면 오늘 중으로 대통령의 재가가 나올 가능성도 점쳐지는데 그럴 경우에 많은 분들이 예상하시는 게 윤석열 총장이 바로 그 소송전에 들어갈 것이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뭐 향후 전국이 어디로 흘러갈지도 굉장히 관심사고 지금까지 저희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봐왔던 이른바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의 이런 갈등 구도가 검찰총장과 대통령과의 또 갈등 구도로 이렇게 새롭게 또 형성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들도 들거든요. 이런 지적을 실제로 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추미애 장관이 직무 배제 결정을 발표하고 난 후 윤석열 총장이 바로 소위 말하는 그 집행 정지 신청을 했어요. 가처분 신청에 해당하는 그렇게 해서 행정법원에 답을 받았고 본안 심사는 또 이제 따로 신청을 했는데 오늘 아침에 윤석열 총장이 굉장히 짧지만은 의미 있는 저희가 좀 전에 그래픽에서 봤던 입장문을 냅니다. 그러니까 뭐 임기재 총장을 내쫓기 위해서 위법한 절차와 실체 없는 사유 이 건에 대해서 헌법과 법률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잘못을 바로잡겠다. 이게 제가 볼 때는 전 대통령이 결재를 하시면 그 결재에 따라서 바로 저는 그 가처분 신청에 해당하는 집행정지 신청을 또 낼 거고 그다음에 이 징계가 부당하다는 행정소송, 본안소송도 낼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당분간은 앵커가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 총장 대 대통령의 또 다른 법률적인 싸움이 있을 텐데 저는 윤석열 총장을 관련한 거는 잠깐 무대 옆으로 비켜나고 오히려 아까 말씀 제가 드린 것처럼 정직 2개월의 숨겨진 의미가 앞으로 전국을 이끌어 나갈 거라고 저는 보여져요. 그러니까 왜 굳이 정직 2개월이면 됐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는데 정직 2개월 사이에 공수처는 출범을 할 거고요. 공수처의 출범에 따라서 그럼 윤석열 총장이 직접적인
수사 대상이 될 거냐, 아니면 그동안 우리가 1년 가까이 시끄럽게 했던 라임 옵티머스 사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그다음에 뭐 이런저런 사건들이 과연 최근에 있었던 월성 1호기 사건 뭐 이런 것들이 공수처에 의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그럼 기존에 검찰이 진행하던 수사가 공수처가 출범함에 따라서 어떻게 변형이 되느냐가 또 다른 전국의 핵이 될 거고 예. 여기에 무대 옆에서 윤석열 총장과 대통령의 지난한 싸움이 법원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지난하게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좀 해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죄송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 이 부분은 윤 총장이 정직을 하여튼 뭐 다하든 안 다든 간에 2개월 쉰다 그러면은 그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는 현 여건에서 충분히 그 수사가 예. 이루어질수록 보장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윤 총장의 향후 행보가 과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윤 총장이 지금 지지율이 굉장히 높은데 예. 그래서 검찰총장이기 때문에 높습니다. 만약에 윤 총장이 공수처장이 새로 뽑히고 권력이 나눠지고 경찰 권력이 또 새로 생기고 그리고 윤 총장이 검찰총장에서 그만둔다 그러면은 그렇게 지지율이 나올 것이냐. 네. 저는 그렇게 안 나온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윤 총장이 아직 정치를 하거나 안 하건 뭐 본인의 선택이지만은 과연 한번 나와 보세요. 한번 정치권에 어떤지 그런 지지율이 계속 유지될 것이냐라는 예. 것에 의문이거든요. 그래서 좀 현명하고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냐 생각합니다. 예, 이 윤 총장과 대통령의 어떤 구도로 재편이 되게 된다면 여기에 대해서 오늘 김종인 위원장도 이런 말을 했어요. 이것을 국민들이 과연 어떻게 보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그렇습니다. 생각하십니까? 김정희 위원장이 어떤 의도에서 그렇게 얘기한 건 모르지만 과연 이 문제를 윤 총장이 대통령과의 대결로 가겠다라는 얘기는 간단한 답인 거죠. 그것은 뭐 자기 자신이 부당하다 이렇게 느낄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 양편에서 보는 시각이 또 다르단 말이죠, 실제로. 그러면 결국은 자기 자신이 대권을 향한 그 행보를 하겠다라는 거죠. 현직 대통령을 상대로 자기 자신이 어떤 그 대결을 벌인다는 것은 자기 자신이 차기 대선에서 차기 야권으로 해서 차기 대선 후보로서 분명히 나가겠다라는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야권의 대선 후보들은 뭐 문제가 생기면 문 대통령 그렇게 공격하잖아요. 굉장히 공격하잖아요. 같은 맥락이거든요, 결국은. 그래서 윤 총장이 그런 선택을 하게 된다면 결국은 자기 자신이 정치를 하겠다. 그것도 이제 대권으로 나가겠다. 이렇게 그런 생각 속에서 움직인다. 이렇게 우리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윤석열 총장과 대통령의 대결 구도를 네. 정치적인 영역에서 해석을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지만 지금 윤석열 총장이 얘기하고 있는 거는 그게 아니거든요. 지금 이 건을 통해서 본인과 관련한 건을 통해서 헌법이 무너지고 있고 우리 국민들이 그동안 만들어왔던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윤석열 총장의 행정소송을 가면 대통령과 총장의 대결 구도로 외형적으로는 비춰지지만 예. 사실은 앞으로 일어나는 모든 상황에 대한 책임은 대통령이 오롯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고 헌법 민주주의를 수호하고자 하는 윤석열 총장의 게임은 법원과 함께 예. 결론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국민들이 이후에 판단할 문제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꼭 재미삼아 총장과 대통령의 대결 구도다라고 그래서 윤석열 총장이 정치를 할 거냐 말 거냐로 해석할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 알겠습니다. 헌법과 민주주의, 죄송합니다. 헌법과 민주주의라는 가장 중요한 것은 윤 총장이 어떤 의도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지만 국민 주권이거든요. 예. 근데 이제 윤 총장은 검찰의 독립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검찰 개혁에서. 그러나 여권에서는 검찰의 기득권제가 있기 때문에 검찰 개혁을 한다겠다는 거거든요. 양 측면이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뭐 민주주의다.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것은 검찰 개혁과 검찰의 위상을 우리가 어떻게 이 사회에서 국민의 입장에서 제대로 위치시키냐 이런 점이 중요한 것이지 윤 총장의 그 말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 좀 명분 쌓기용이냐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것과 관련해서 정치권의 목소리도 그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헌정사상 첫 현직 검찰총장 중징계에 대해서 일단 여당은 징계위의 결정을 존중한다라고 말을 했고요. 국민의힘은 정면 비판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김종민 의원 그리고 권성동 의원의 발언 듣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지난 1년 동안의 검찰권 행사가 과연 이게 이 검찰에 대한 그 어떤 방향, 이게 맞는 건지, 네. 정말 권력의 절제에 부합하는 건지 이런 걸 좀 돌아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네. 저는 윤석열 총장이 예. 정말 이 전체적인 검찰의 지금 상황에 대해서 네. 고민하고 또 검찰의 상황이 왜 여기까지 왔는지를 예.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거기에 윤석열 총장 책임이 있지 않겠습니까? 윤석열 총장을 정치적인 인물로 키워준 사람이 바로 문재인 정권입니다. 소위 말해서 살아있는 권력, 문재인 정부의 심층부에 대해서 수사를 하니까 이제 내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원래 성향은 정치한 사람이 아니지만은 상황이, 예. 환경이 정치로 내몰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두 의원의 발언을 듣고 오셨는데 이 갈등이 이제 어떤 시작점을 전혀 이제 다른 곳에서 찾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좀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글쎄요, 이제 그 안에 중요한 단어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예. 검찰 개혁이라는 게 과연 무언가에 대해서 서로 다른 곳을 쳐다보고 있으니까 이런 일들이 나오는 것 아닌가라는 예.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재 상황은 글쎄요, 오늘 벌써 뭐 코로나도 한 1,000명 이상 벌써 또 나왔어요. 우리 백신 없어서 또 국민들 아우성 쉬고 있어요. 조두순이 지금 돌아간 안산은 온통 난리통이에요. 1년 동안 우리 해갖고 결국에 이 모양 만들고 왔거든요. 예. 과연 그럼 이게 뭘 찾기 위해서 그동안 이렇게 법무장관, 검찰총장은 부딪혔으며 대통령은 어떤 의도로 저렇게 해오셨는지에 대해서 저는 앞으로의 그림들이 더 이 문제들을 보여주는 일들이, 상황들이 나올 거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뭐 권성동 의원 얘기한 것처럼 예. 윤석열 총장이 처음부터 저는 뭐 정치의 뜻이 있었다거나 아니면 무슨 정치에 개입하고자 했었다고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황 자체가 윤석열 총장을 저런 식으로 몰아갔다고 보고요. 이로 인해서 생기는 후폭풍에 대해서는 여권이, 그다음에 청와대가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계속 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우리 박정화 대변인께서 과연 무엇을 위해서 이런 상황까지 맞게 됐느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여권에서는 검찰 개혁을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로 들고 있습니다. 검찰이 제대로 안 해왔기 때문에 검찰의 비대한 권력이 잘못 남용됐기 때문에 개혁이 대상이 돼야 되고 그런 일환으로 공수처에 대한 설치가 뭐 지금 가시권에 들어왔고 윤석열 총장 역시 비슷한 맥락에서 이렇게 접근을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인지 뭐 이거 제대로 안 하면 지금 뭐 특검, 뭐 공수처를 통해서 윤석열 총장을 수사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세요? 글쎄 법무부 징계위원회에서 2개월 정직을 내렸는데 그것을 또 특검이라든가 공수처 수사를 하겠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나 누차 뭐 언론이나 또 뭐 다른 지면을 통해서 강조됐지만 검찰 개혁이라는 것은 과거에 예를 들면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 이제 그 권력조차도 아니는 정치 검찰에서 민주화 이후에 어떤 검찰 권력을 자유롭게 하니까 검찰 스스로가 기득권이 되면서 제3의 권력으로 성장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제어할 것이냐 그것은 하나의 집단주의적 권력으로 그래서 검찰 개혁이 시작된 거예요. 근데 이제 이후에 이제 윤석열 총장이 마치 1인처럼 물론 이제 검찰 개혁에 저항하는 상징성으로서 여권에 비춰진 건 사실이지만 예. 1인 인물에게만 이렇게 초점이 맞추다 보니까 검찰 개혁의 본질이라든가 검찰 개혁이 연착륙하는 과정이라든가 이런 과정과 절차에 대한 국민적 설득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약화된 것이죠. 이 목적이 너무나 강조되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일단 정직 2개월로 정리가 됐으니까 여권에서도 이제 과도한 어떤 윤 총장에 대한 개인적인 공세는 좀 자제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향후에 어떻게 이제 검사들하고 같이 협력해서 검찰 개혁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국민들을 설득시키고 그러면서 이게 안착시킬 수 있는 과정으로 나오느냐. 물론 윤 총장의 어떤 협력과 어떤 그 동의도 필요합니다. 그것이 그렇게 안 된다 그러면 윤 총장은 정치를 하는 것이고요. 정치권에 나가서 만약에 검찰총장으로 계속 있겠다 그러면 2개월 뒤에 다시 그러한 협력으로 해서 스스로 검찰 개혁 내가 생각하는 검찰 개혁은 이런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실행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검찰에 대한 독립성이나 수사도 여권에서 더욱더 보장을 해줘야겠죠. 예.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그렇게 좀 정리를 마무리하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맞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예. 그 대담 초부터 저희가 지금 계속 윤석열 총장의 정치권 등장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조금 전 이제 권선동 의원 같은 경우도 정치적 인물이라는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하지만 김종인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대해서 윤 총장 개인에게 달렸다고 완벽하게 좀 선을 긋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배경상으로는 윤석열 총장이 본인이 원해서 지금 이런 상황까지 갔다고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어떤 개인적인 결심을 하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이건 좀 그런 배경하에
김종인 위원장은 아마 당내 대선 주자군들, 그러니까 과거 몇 달 전에 전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를 영입하느냐 안 하느냐에서도 굉장히 안철수 대표를 좀 관심 밖에 예. 두는 듯한 반응을 많이 보였잖아요. 예. 지금도 저는 비슷한 상황에서 저런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당내 지금 대선 주자군들을 보호하고 주자군들을 많이 양성해서 새로운 주자군을 하나 좀 선정을 해야 되는 비대위원장의 입장으로서 외부에 있는 강력한 주자군을 흔쾌히 지금 받아들이는 모습, 그다음에 매우 관심을 많이 보이는 모습, 이런 것들이 당을 이끌어가는데 어려움이 좀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예. 어제 물론 뭐 사과라는 굉장히 큰 행사를 치렀습니다마는 윤석열 총장이 또 당내 일부 인사들이나 당내 일부 지지자들한테는 또 다른 의미로 비춰지는 예.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현 상황에서는 관심 없다라고 표현한 거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그럼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은 윤석열 총장 거취에 대해서 개인에게 달렸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정직 2개월이라는 징계위의 결론을 받아든 윤석열 총장이 오늘 정상 출근을 해서 코로나 대응을 지시하고 소상공인에 대한 소환 조사를 자제해라 이런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함의가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그냥 말 그대로 검찰의 수장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말을 했다고 보십니까? 그렇게 돌아오면 좀 좋다고 보여져요. 굉장히 검찰총장으로서 해야 될 일들, 그리고 자기 자신이 생각하는 검찰 개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은 뭐 장관이라든가 청와대하고 얘기를 해서 이렇게 조정을 해나간다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나 이제 아까 질문에서 말씀하셨지만은 이제 만약 대통령 소송전에 간다. 예. 그거는 정치적으로 비화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김정인 위원장도 얘기를 했지만은 이 만약에 윤 총장이 나와서 정치를 하겠다 그러면은 다른 제3의 세력을 만들려고 할 거예요. 그 들어가겠습니까? 국민의힘에 박근혜 이명박 정권의 핵심 인사들을 다 제거한 사람인데 그걸 받아들이기도 어렵고 그런 부분들의 용서와 화해가 야권에서 이루어지기도 전 쉽지 않을 거라고 보여지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새로운 정치 틀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네. 국민의힘도 고민을 하겠죠. 네. 김종인 위원장 사과 얘기 잠깐 해보겠습니다. 어제 이제 사과와 반성 그리고 당의 쇄신까지 얘기를 했고 거기에 대한 정치권의 반응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까지 나온 반응들은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굉장히 긍정적인 시선으로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은데 박정화 대변인께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이명박 대통령을 만들었고 그다음에 이명박 대통령과 함께 5년 동안 계속 국정에 직접적으로 관여돼 왔었는데요. 다소 개인적으로는 억울한 면이 있고 할 말이 있다고 치더라도 저는 언제까지 우리 보수 정당이 보수 정권이 이 늪에 빠져 있을 수 있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이해하실 때까지 이게 필요하다면 그리고 이 과정을 거쳐서 또 다른 길로 갈 수 있는 이게 디딤돌이 되고 필요한 과정이라면 저는 100번이고 1000번이고 국민들이 이해하고 용서하실 때까지 사과할 필요도 있고요. 예. 대신 이 사과로 끝날 게 아니라 안에 당의 쇄신, 인적 변화 이런 것들이 수반이 돼서 옛날처럼 국민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수권 정당의 모습을 보일 때 네. 어제의 논쟁이 그리고 어제의 사과가 빛을 발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개인적으로는 필요했던 사과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그리고 코로나19 재확산세와 관련한 경기 침체와 관련해서요. 여당에서 임대료 부담을 낮추는 법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법안이 반대로 임대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거든요. 때문에 이 법안에 대해서 지금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되는지 일단 듣고 싶습니다. 그 여당의 지도부에서는 난색을 표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안 내용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언론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은 간단하게 그러니까 이 코로나19 국면에 있어서 이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이 워낙 피해를 많이 보니까 네. 그들에게만 부담을 주지 말고 그러면 임대인들도 좀 그 부분에 대해서 부담을 법률적으로 지우게 하겠다는 것인데요. 상당히 문제가 있죠. 예를 들면은 지금 기업 같은 경우
해고하거나 이제 직원들을 내쫓지 않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고용유지금이라는 걸 주잖아요. 기업에 예. 준단 말이죠. 그러면서 그 직원들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게 채용 상태에서 유지할 수 있게 한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임대료 문제도 그런 식의 접근이 필요한 것이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임대업자들에게 예를 들면 세제 혜택이라든가 금융 혜택이라든가 다른 지원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갖고 이런 임차인과 공존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 틀을 만드는 방안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3조 5천억의 이제 그 예산이 편성돼 있잖아요. 이제 내년 초에 이제 바로 집행하겠다 그러는데 코로나19의 소상공인에게 그걸 이런 추경을 통해서 좀 더 늘려왔고 예. 좀 더 늘려서 워낙 심해지니까 소상공인이나 장업적에 더 다른 그런 지원들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가야만 되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게 된다면은 사회에 혼란을 가져오겠죠. 예.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 교수 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